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올 들어 최대 상승률을 11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11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자, 다우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화됐기 때문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무려 5차례나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 양도세가 완화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적으로 봐서는 양도세 완화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내년 총선이라든지 뭐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완화 가능성도 있다. 뭐 불만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HBM에 이어서 또 다른 AI,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또 뜬다라고 합니다.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HBM을 뭐 이제 제치고서 온 디바이스 AI가 뜬다 이건 아니고요. HBM은 HBM대로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는 또 이것대로 같이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달력이 이제 한 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올해 열심히 좀 달려오셨겠죠? 네,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위기 잘 견뎌내셨고 또 연말 상승 랠리까지 같이 포함시키면서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12월 랠리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12월 랠리가 지나가면 또 1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35,9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47%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잘 올라간 거죠. 상승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쭉쭉 치고 넘어갔는데 야, 이런 모습들은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마지막에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었는데 쭉 흘러내리다가요. 저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막판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 빠졌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음봉이기도 하고요.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술주들의 그런 차익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다우지수는 8%, S&P 500도 8%, 하지만 나스닥은 10%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그냥 오늘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1월달 상승 기준으로 보면 10% 급등했기 때문에 다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즉 키 맞추기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연준에서 지금 연준이 내년 5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네. 와, 그 다음에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야, 5차례면은 대단한 호재거든요. 내년도에 증시가 완전히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만 5차례 이게 원래 4차례도 지금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차례면은 당장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냥 거의 매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야,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은 무조건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업들 실적까지 또 인플레이션 완화, 경기지표 호전 뭐 이런 것도 붙어주게 된다면은 상승률이 상당할
올라갈 거 생각되거든요. 자, 그러면 해외 증시가 신고가를 이제 21년도 치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대부분 보이게 될 건데, 국내 증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나라 증시도 전고점 근처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대감들이 더 커질 거 생각됩니다. 자, 내용은 왜 그러냐면 10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3% 올랐다. 9월에는 3.4였는데 이거 비해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들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21년 3월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뭐 인플레이션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됨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고공을 행진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금리를 무조건 낮춰줘야 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요, 금리가 더 빠르게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시점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 되죠. 시장에서 5차례 금리 인하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와 식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3.5%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 전망치로 부합했다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지표는 별로고 그 다음에 물가지표는 떨어진다. 연준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상황에 부합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로 연결되게 되면 네, 경기 부양, 네, 주가 부양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겠죠. 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는데 유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이제 열었는데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네, 의무적이진 않다. 네, 근데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의무적이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하루에 220만 배럴의 감산을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100만 배럴, 이라크가 22만 배럴, 아랍에미리트가 16만 배럴, 쿠웨이트는 13만 배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하루에 5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뭐예요? 네,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일단은 급등을 했어요. 네, 왜냐면 감산하기로 했으니까 급등세를 좀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또 변화가 생기면서 다시 2%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 급락으로 전환됐다.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변동성이 4%나 나온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면 감산을 하기로 뭐 그냥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석유를 팔아야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감사네. 뭐 일단은 우리는 좀 더 팔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가 과연 이야기는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감산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뭐 바닥이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남들은 감산하고 나는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긴 한데, 야,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네. 회의는 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동안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려면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럼 일단 회의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체적으로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회의를 미뤘잖아요. 26일인가 하려고 했다가 30일로 미뤘죠. 24일로 한다고 했나요? 아무튼 뭐 해다가 이제 미뤘단 말이에요. 미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자, 유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요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그냥 일반 CPI 이 부분은 일반 물가는 이
유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냥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급락하고 있다, 가격이 더 싸지고 있다라는 것은 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가 5차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들은 국내 증시에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살짝 주춤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네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연말마다 개미들 애를 태우고 있는 그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뭐냐면 주식 양도세. 자, 과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까? 자, 기존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들의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말에는 이제 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파는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확정일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27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당락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 배당락이 있죠. 그러니까 26일, 27일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보통 이 대주주 매물하고 함께 배당락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올해는 조금 덜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분산되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당주들이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못 가죠. 배당주가 못 가는 이유는 이 분기 배당을 하면서 이제 배당락이 좀 희석되는 그런 모습 좀 있었고, 또 배당 기준일이 좀 바뀌잖아요. 이제 3월 달로 바뀌면서 이 12월 배당락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출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대주주들은 일단 팔아야죠. 근데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 영향은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매도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락과 함께 합쳐지면서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대주주들의 매도 증가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게 되면서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대주주가 매도를 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나도 주식 안 사야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12월 말에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종목당 10억 원입니다. 종목당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10억 원 보유했다고 해서 대주주라고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주회의 가가지고 주주총회 가서 야, 나 대주주야 그러면서 10억 원 보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들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네, 아무튼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팔았다 샀다를 반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가 나타나서 주가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시켜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말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진국의 조세 트렌드와는 다른 행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 그 다음에 25억, 15억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10억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네, 물론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주식 양도세 부과하고 등등등 좋은데, 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는다는 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물론 지분도 있어요. 코스피 얼마, 코스닥 얼마 이렇게 지분이 있죠. 코스피는 지금 보면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2% 지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 보유한다 그러면은 지금 400조 기업이니까
1%면 4조 원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4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뭐 4조 원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없으니까 이건 대주주 요건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뭐 약간 손절해야 저걸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10억 원은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시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형평성을 좀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종목을 10억 원이다 이렇게 딱 박아놓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조세 제도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네, 글쎄요. 네, 지금 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그냥 놔두고 지금 정부의 어떤 이야기처럼요, 요거를 조금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뭐 20억 원이 한 50억 원? 그냥 100억 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100억 원 이상. 그러면은 네, 대주주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네,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현금성 자산을 100억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도다 이거죠. 확정일날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매수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금방 주가가 되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양도세 완화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지난해에. 그래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7,000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완화를 시킨다. 이것도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일단 이야기들은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일단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10억 원으로 한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그냥 마음대로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이 야당에서 지금 합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올해는 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무엇이 진짜가 되고 무엇이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줄런지는 글쎄요. 뭐 각자의 포인트가 있고 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실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이 퍼센테이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금액적인 부분들은 조금 상향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한 30억 정도라도. 네, 그러면 뭐 한 종목에 30억 정도 투자할 정도라면 대주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대주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네, 이 실정에 맞는 네, 그런 요건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증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고요. 네, HBM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AI 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디바이스. 뭐 새로운 AI인가 싶긴 하겠습니다만,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 많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가온칩스, 이런 거, 칩스앤미디어, 칩스예요. 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리너공업, HPSP 어서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죠. 얘들 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보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수혜주로 분류된다. 즉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팹리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쪽 기업들이 왜 수혜주로 구분이 되냐면 저전력 반도체를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 팹리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또 그다음에 반도체 칩 테스트를 위한 그런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뿐만 아니라 메모리 기판, PCB 업체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식을 줄 모를 겁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여기다가 더해서 온 디바이스라는 이쪽 패턴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온 디바이스가 무엇이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등의 그 연산이 자체 기기에서 수행되는 기술.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체 AI 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자체 AI 칩을 기계에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AI, 생성형 AI라든지 기타 이 챗 GPT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서버 기반이죠. 클라우드 서버 기반이라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온 디바이스 AI는 AI 칩을 그냥 갖다가 기계에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더라도 기초적으로 이 AI 칩에 들어가 있는 이 AI의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지들이 AI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AI를 이제 통신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터널에 들어갔어. 그런데 통신이 끊길 수 있잖아요. 터널에 들어가서 통신이 끊겼어. 아니면은 어떤 산간 오지에 들어가서 통신이 끊겼어. 그러면 AI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 받던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온 디바이스 AI는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만 된다라면 자체적으로 이 AI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차세대 미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물론 클라우드 기반으로 들어간 것이 더 방대하고 더 강력한 재료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업무 기본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이제 칩 자체가 워낙에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런 정보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또 꾸준히 업데이트해주고 이렇게 되면 내용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스마트폰 안에 이 AI 칩을 심어가지고요, 실제로 AI 스마트폰이 탄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차, 로봇, 또는 휴대폰, 노트북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온 디바이스 AI를 갤럭시 24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폰 시장을 선점하겠다. 삼성이 계속 갈 예정이네요. 그리고 노트북에까지 AI 칩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 디바이스니 뭐니 다 필요 없고요. AI라는 그 큰 덩어리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 HBM은 거기에 속해 있는 그걸 구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온 디바이스라는 부분 또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로봇이라는 부분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AI라는 그 덩어리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생성형 AI조차도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더 많이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도 여기서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수시로 다운로드를 해서 계속 저장해 놓고 있다가 진행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용량 같은 부분일 텐데, 지금은 용량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이 서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AI가 나온다. 야, 그러면은 요거는 독립 AI라고 봐야 되잖아요. 독립적인 부분들. 요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가 AI가 된다. 통신 그런 거 서비스 없이 지 스스로. 네,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을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차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요.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에서는 차익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둔화되었다. 자, 국내 증시에는 기술주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주춤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는 완화될 수 있을까? 지금 보기에는 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쉽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주식 양도세의 이런 부분들은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10억 원은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시행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 뭔가를 내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또 더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뜨는데 이것은 이제 자체 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I라는 큰 덩치 속에서 HBM이 기본적으로 그 평행선상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AI와 HBM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온 디바이스, 뭐 클라우드, 뭐 등등등이 포함되는 거고 자율주행 로봇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의 어떤 또 생성 그 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AI를 공략하고 계신다라면 온 디바이스건 뭐 오프 디바이스건 간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쪽에다 포함되는 거, 뭐 이걸 이렇게 구분한다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AI 쪽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8페이지요. 네.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도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푸른 녹지가 된다. 좋은 주식은 씨앗과도 같다. 긍정의 마음으로 잘 보듬고 데리고 가자. 그러면 당신의 계좌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에이씨 왜 이렇게 안 올라?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아직은 시장이 바닥이라 그렇습니다. 시장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요, 잘 버티고 참아내신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자, 주가가 좋아지면 계좌가 좋아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장이니까 변동성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시고 느긋하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